장대비가 쏟아지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우산을 펼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119를 누르는 대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여성은 그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오던 한 청년이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20살 대학생 이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여성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택시 좀 세워주세요. 서준은 지나가는 택시를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알바비로 받은 전부인 12,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값도 교통비도 없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준은 쓰러진 여성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응급실. 병원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서준은 여성의 가방에서 찾은 신분증으로 접수를 마치고 의사의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이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호자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여성의 휴대폰에서 딸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놀라며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비는 11,400원이었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 남은 600원을 만지작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까지는 3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운동이라 생각하자. 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이 다니는 대학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그날 밤 쓰러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찾아 학교 행정실에 연락했고 마침 점심시간에 나오던 서준과 마주쳤습니다. 저번에 저를 도와주신. 그때 그분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서준은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산건설 대표이사 윤명숙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놀란 눈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태산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저희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무사하신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명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명숙은 차에 앉아 서준의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이서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서준 학생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가족 관계까지 자세히. 이틀 후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윤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친 이정민 작고 전 대진철강 대표. 대진철강. 그 이름 석자가 윤명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2년 전 태산건설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윤명숙은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였던 대진철강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납기를 앞당기고 단가를 깎고 대금 지급은 미뤘습니다. 이정민 대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직원들의 월급도 못 주면서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태산건설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대진철강은 파산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정민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고 어린 서준과 어머니는 원룸에서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윤명숙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것이 비즈니스다라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그 이정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윤명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맑은 눈빛이, 낡은 옷차림이,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고 건넨 선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몰랐을 거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다면. 윤명숙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대진철강과의 계약서, 그리고 당시 법무팀이 작성한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밑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왔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렸는가. 나는 성공했지만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윤명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한 달 후 윤명숙은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 대신 평범한 차를 타고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윤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준 씨,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명숙은 12년 전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대진철강과의 계약, 부당한 대금 미지급, 그리고 서준의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까지. 서준의 얼굴에서 점차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서준 씨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후에도 저는 비겁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서준 씨가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 선의가, 그 선택이 저를 깨웠습니다. 윤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어머니가 혼자 우시던 밤들, 학비를 걱정하며 알바를 전전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가 안 나냐고 물으시면 거짓말이겠죠.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윤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사람의 양심, 마음의 평화, 떳떳함 같은 것들 말이야.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거란다. 서준은 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진짜 부가 무엇인지를요. 서준 씨, 용서는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대표님이 진심으로 변하고 계신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대표님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일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윤명숙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무팀을 불러 과거 태산건설이 부당하게 대우했던 협력업체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하고 미지급된 대금에 이자까지 더해 보상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이미 지난 일을 들춰내느냐? 회사의 손해만 끼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윤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성공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태산건설은 공정거래 실천 기업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대금 지급을 정확한 날짜에 하며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산건설의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먼저 함께 일하고 싶어 했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으며, 고객들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3년 후 태산건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상생경영 우수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습니다. 윤명숙은 여전히 태산건설을 이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윤만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명숙은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 씨,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이름은 이정민 재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준 씨, 이 재단의 이사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윤명숙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평화를 잃었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밤, 한 청년이 가진 전부인 12,000원으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선의가 저를 바꿨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객석에 앉아 있던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정민 재단은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수천 명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업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경영난에 빠진 가정에 생활비를 보조하고 고인이 된 가장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윤명숙은 70세가 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재단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40대가 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여전히 재단의 이사로서 윤명숙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아버지를 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윤명숙에게 물었습니다. 12,000원이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명숙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서준 씨는 자신의 전부를 낯선 사람을 위해 내어줬습니다. 저는 수백억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짓밟았고요. 진짜 부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쓰는 10,000원이 악한 마음으로 쓰는 100억보다 값진 거예요. 그리고 선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서준 씨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기업을,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바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보상 아닐까요?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정민 재단 앞 정원에는 서준이 심은 목련나무가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그 나무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간 이정민을 기리며 그의 아들 이서준, 그리고 뒤늦게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윤명수. 비 오는 밤 12,000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봄이 되었습니다. 선의는 즉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변화와 시간은 얼어붙은 마음도 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입니다.